매도할 거냐 증여할 거냐 득실 따지는 다주택자들이 아마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득실을 따질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행을 앞두고 있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가 현재 시행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매우 높은 확률로 4월 아니면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시행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실제 매도하시는 데 있어서는 해당 날짜 그리고 조건들 다시 한번 따져보고 하셔야 되는데 매도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6월 1일 날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전에 뭔가 좀 하시려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참에 팔 거냐? 아니다. 어차피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되니까 차라리 이때 증여를 해보자. 양도세가 끼어있는 부담부 증여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죠. 자, 매일경제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2022년 4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추진에 이번이 기회다. 그래서 선택지 놓고 고민인데 일주일 새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전국 최다 폭으로 증가했다. 집값 보유세 완화 보고 의사결정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인수위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추진으로 다주택자들이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저도 여기 계산기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양도세 절세 매물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와 부담부 증여를 놓고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양도와 부담부 증여입니다. 양도와 부담부 증여. 왜 그러냐면 이 부담부 증여라는 게 양도세와 증여세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담부 증여에서 양도세 부분이 이제 중과가 안 들어가면은 좀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좀 약간 설명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 부담부 증여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면 양도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고민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 부담부 증여도 또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세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나오거든요. 특히 양도세가 이제 채무 부분인데, 요 채무 부분 요 양도세에 있어서도 또 한 번 중과가 유예돼 버리기 때문에 일부는 증여세 세율로 증여세를 내고 일부는 또 양도세로 양도세 세율을 내니까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부 증여가 굉장히 양도세 중과만 안 들어간다면 괜찮은 절세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풀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려고 인수위에서 유도를 했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고 이쪽으로 돼버리면은 또 매물이 묶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 상황 관련해서 봐야 되고요. 특히 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이 증여 관련해 가지고 정말 유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바로 증여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이때 증여취득세가 12%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양도세에 있어서도 수중자, 그러니까 물건을 받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주택자, 그러면은 이때는 또 8%, 12%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양도 부담부 증여도 좋은데 얘가 더 폭탄일 수 있다. 조심하자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 남들 다 보는 그냥 기사, 남들 다 보는 해석, 그냥 그런 거 보면 너무 평범하잖아요, 우리는. 그거에서 조금 더 다른 면들을 좀 봐야 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더라도 새 정부가 규제 완화 등 명확한 부동산 정책을 공개할 때까지는 극심한 눈치 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집값과 정책 변화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행보가 달라질 거다. 제 스탠스가 약간 이쪽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고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저는 남들하고 똑같이 가는 거 좀 싫어해요. 지금 남들이 매물을 많이 어느 정도 내놨다. 그러면은 오히려 약간 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저도 좀 좋은 조건으로 못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반대로 움직이자라는 그런 약간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6월 1일 전에 팔아야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지금 날짜가 너무 안 남았죠. 촉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효과가 좀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차피 내는 거
급하게 이제 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1년치 보유세 나와버리는 거니까 6월 1일 지나버리면. 그럼 좀 더 두고 봐야죠. 자,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사례를 보도록 하죠. 자, 매도할 거냐, 부담보증할 거냐 고민인데, 자, 1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해요. 아마 현직에 계시는 우리 세무사님,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한 상담 같은 거 좀 해주시는 우리 또 실무 보시는 우리 중개사님들, 소장님들도 아마 그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데, 매도 시 양도세 절감 효과에 따른 문의가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전세를 낀 주택을 자녀에게 넘기는 부담부증,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왜 이제 부담부증이 유리한지. 자, 그러면 사례를 보죠. 현 상태에서 10억짜리 주택을 6억의 전세를 낀 채 부담부증을 한다. 그러면 자녀는 전세보증금을 뺀 4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되지만, 부모는 전세보증금을 부채를 자녀에게 넘기는 만큼 6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사례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림을 조금 약간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부담부증료 이렇게 사례를 딱 해보면은, 아까 집이 얼마짜리였어요? 10억이잖아요. 근데 보증금이 6억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보증금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차액 4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는 건데, 이 양도세는 부모가 내는 거고요. 이제 증여하는 사람, 보통 이제 부모에서 자녀로 가니까 모두 다 부모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증여세를 내는 거는 이제 자녀 세대, 이제 수중자가 내겠죠. 이제 부모, 이제 증여자, 자녀, 수중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중자는 또 하나 뭘 봐야 되냐면, 이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건데, 취득세 조심해야 된다. 이게 있죠. 일단 큰 틀에서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요거.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 양도세가 여기도 똑같이 이제 중과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과를 만약에 유예해줘 버리면 얘가 이제 중과가 아니라 일반 과세가 돼버리기 때문에 세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죠. 양도를 할 거냐, 아니면 부담부증이 할 거냐. 자, 2주택자인 김 씨가 2006년 2월 5억 8천에 취득한 A주택을 18억에 매도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례를 좀 보도록 하죠. 사례가 이제 김 씨인데 2주택자예요. 다주택자로 해야 이제 중과 유예에 대한 효과가 나오니까. 자, 이제 A주택인데 A주택이 5.8억에 취득을 했고요. 이걸 이제 18억에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서 잠깐 들리는 저 소리는 이제 우리 옆에 이제 영어 학원 이제 수업을 곧 시작하려는 것 같아요.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병탁 세무사님이 좀 도움을 주셨어요. 신한은행 WM 컨설팅 센터에 계신다고 합니다. 웰스 매니지먼트겠죠. 뭐 이런 거겠죠. PB 센터 같은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제일 심플하게. 이 주택을 18억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18억에 팔아버리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양도세 중과 들어가죠. 그러면 일반 세율에서 20%가 중과가 돼서 7억 7,087만 원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내가 2006년에 산 거지만 16년을 가지고 있었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리고 기본세율이 20%가 붙어버려가지고 세금이 7억 7,087만 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예요? 그냥 양도하는데 중과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면 7억 7,087만 원이 나오는 거죠. 야,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야. 대략 한 12억 정도가 올랐는데 12억에서 7억 7천, 그러니까 반 이상이 그냥 세금으로 끝나버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김씨 이분이 2주택자인데 모르고, 자기가 모르는 주택이 하나 더 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이름으로 있다거나 아니면 저 무슨 시골에 있다거나 그러면은 3주택 중과 들어가요. 그럼 더 이제 세금이 더 붙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시행이 안 됐지만 곧 시행이 될,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에 해당이 되면 이게 이제 중과가 아니라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가 아니라 일반 세율이 되면은 이 장기부 특별공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꿀이에요, 꿀.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내려가냐면 3억 4,192만 원으로 지금보다 거의 한 반 토막 난다는 거, 반 토막. 3억 4,192만 원. 자, 만약에 양도가 되는데 중과가 아니다. 그러면은 3억 4,192만 원으로 거의 한 55.6%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반 정도가 그냥 줄어버린 거죠. 아, 이거 오늘따라 글씨가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더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야, 이게 엄청 많이 줄은 거죠, 이게. 7억에서 이제 3억으로 줄은 거죠. 3억으로 줄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세금을 거의 한 반 정도로 아껴가지고 한 3억 정도, 3억 4천 정도를 아껴서 이 A주택을 팔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 사람 욕심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내가 3억 4천 세금, 3억 정도 세금을 줄여서 파는 것도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누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죠. 야, 이걸 내가 팔고 현금으로 이제 또 증여를 하려면은 증여세 또 나와야 되고, 이걸 현금을 얘들이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대출 받고 뭐 하면은 힘들 텐데, 집 사기가. 그냥 얘들한테 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집을 이제 주고 싶은데 여기 이제 임차인이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 7억을 낀 상태에서 성인 자녀에게 당장 증여하면 이 7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2억 7천을 냅니다. 요건 좀 그림을 봐야 돼요. 요건 그림을 봐야 돼. 이게 어려워요. 어렵고 되게 중요해요. 자, 3번 부담부 증여인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A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18억짜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증금이 7억이에요. 그러면 이 보증금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와요. 왜 보증금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오는지는 기존 영상을 좀 보세요. 즉 본인의 채무를 자녀한테 넘기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보증금 7억에 대해서 양도세가 2억 7천 16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요건 이제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과가 안 되면 1억 1천 411만 원으로 얘도 한 거의 한 반 정도 이상 내려가 버리는 거죠. 58.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확 줄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아직 안 끝났죠. 뭐가 안 끝났냐면 요 증여세가 나와요. 증여세가. 이게 이제 폭탄이에요. 왜 폭탄이냐면 이때 증여세가 얼마가 나오냐면 증여세는 2억 5천 2백만 원이 나와요. 근데 아까 위에서는 양도하면 그냥 남한테 팔아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증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라 하더라도 이게 명의가 자녀한테 가는 거잖아요. 수종자한테. 그럼 여기에 뭐가 붙는다? 증여취득세가 붙어요. 증여취득세. 자, 그런데 증여취득세가 2020년 7월달, 이제 8월달 지방세법 개정하면서 아주 크게 또 하나 해놨죠. 지금 정부가 어떻게 된다? 증여취득세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이면서 공시가가 3억 이상이다. 이거 당연히 넘었겠죠. 당연히 넘었겠죠. 18억이니까. 그리고 2주택자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증여취득세가 12% 나와요. 12%. 그리고 이때 공시가 3억을 판단하는 거는 넘어가는 지분이 아니라 이 전체 금액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요 부분 도너츠처럼 안에가 딱 빠진 요 부분에 대해서 증여취득세를 해보니까 지금 우병탁 세무사님께서 계산을 하신 게 얼마가 나왔냐면 12%를 하셨을 거예요. 얘가 8,522만 원 나와요. 물론 이제 요 증여취득세 요거는 시가가 아니라 이제 시가 표준액으로 해서 좀 낮출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12%가 나오잖아요. 12%가 이게 이제 뼈 아픈 거죠. 그래서 총 얼마를 내야 되냐면 3억 3,742만 원 내야 돼요. 3억 3,742만 원. 요거를 전부 다 이렇게 더하면 좀 지저분하죠. 3억
742만 원이다. 얘랑 비슷하다. 예. 야, 이거 이제 팔까? 이제 부담부증이 약간 이거 고민되는 거죠. 좀 어렵죠?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든 대충 하시려면 절대 큰일 나고요. 무조건 세무사님한테 맡기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방법만 아시면 돼요. 제가 전체를 다 팔 때 하고요. 그냥 전체를 증여하는 경우라고요. 아니면 여기에 보증금 끼워가지고 부담부증여할 때 3개로 계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 말을 넣어야 돼요. 세무사님 꼭 증여취득세 잘 따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증여취득세에서 실수하면 그냥 끝납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병탁 세무사님은 자, 김 씨의 양도세와 자녀의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를 합한 총액이 4억 5,153만 원으로 일반 매도시 내야 될 양도세 3억 4,152보다 1억 원 이상 높다. 4억 5천이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증여로 인한 취득세와 증여세만 3억 3천이고 여기 대해서 양도세가 빠졌죠. 그래서 전체 다 하면은 아까 요 금액이 제가 잘못했네요. 보세요. 이렇게 틀리잖아요. 3억 3천이 아니라 얘가 4억 5,153만 원.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한 1억 1천만 원 정도가 더 크죠. 1억 1천만 원 정도보다 더 크다. 1억 1천만 원 정도가 더 크다. 여기 나오죠? 김 씨의 양도세와 자녀의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를 합한 총액은 4억 5,153만 원으로 일반 매도시 내야 될 양도세보다 3억 4,192보다 1억 1천 정도가 높다. 하지만 증여세는 결국 나중에 상속으로 했을 때 또 발생할 세금이고 다른 재산이 많은 경우에 더 큰 금액을 상속세나 증여세로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전증여를 검토하는 자주택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길게 가져갈 물건은 나중에 언젠가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그냥 증여해보고 끝내버리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물건인 경우 이렇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가져갈 중심지에 있는 물건이 돼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가져갈 중심지에 있는 물건이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적당히 팔고 차익 실현하겠다는 물건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의 30%가 더 묻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절세효과가 더 크겠죠. 그래서 만약에 같은 조건으로 A주택을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세가 9억 53만 원이에요. 9억 53만 원. 어마어마한 거죠. 3주택 중과면. 3주택 중과면 얘가 9억까지 간다. 9억까지. 내가 18억에 해서 12억 정도가 양도 차익이었는데 12억 중에 9억이 그냥 세금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12억 중에 9억이. 그런데 이게 중과 배제가 되면 3억 4,192로 무려 2%를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65.2% 한 1억 1천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자녀가 부담해야 되는 증여세 그리고 증여취득세는 2주택자인 김 씨와 같다. 어차피 이제 수증자 기준에서만 보면 되니까. 그런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여기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하고 증여세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요 양도세 요 부분은 유상승계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거를 받는 수증자가 자녀가 다주택자다. 그러면 이거 또 취득세 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8%, 12%.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는 굉장히 복잡해요. 잘 따져야 돼요. 어설프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담부 증여는 만만하지 않다. 두 번째, 증여취득세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담부 증여가 무상승계에 대한 증여취득세는 잘못하면 12% 폭탄 나올 수가 있고 유상승계, 즉 보증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받는 수증자가 다주택자라면 8%, 12%또 들어갈 수 있다. 환장하겠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제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왜 기다리는지 아시겠죠? 지방세법 저 취득세 개정을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저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계산하는 거고 머리 아픈 계산하는 거였고 분위기 보면 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인해 지난 수년간 상당수 증여가 이루어졌다. 지금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증여가 계속 많이 올라갔다는 건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그 사이에 또한 4년, 5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 사이에 또 우리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성년이 되고 소득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중과 유예 기간 1년간의 찬스 나올 때 안 팔려. 헐값에 팔아야 돼. 어차피 보유세 6월 1일 지나서 나 계산할 거 내버렸어. 굳이 내가 이걸 싼 값에 팔아야 되나? 자녀한테 그냥 주자. 이렇게 다시 또 증여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김종필 세무사님은 그간 보유세 부담이 컸던 다주택자들이 매도할 때 양도세 감면허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오는데, 그쵸? 보유세 부담도 크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차익 좀 실현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그동안 이미 그 전부터 보유세에서 짓눌렸던 다주택자들은 매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너무 많이 냈으니까. 그런데 이 중에 무주택자인 성년자녀가 있는 일부는 부담부정을 택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무주택인 성년자녀. 무주택인 성년자녀. 왜 그러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여 취득세는 12%를 못 피할 수 있어요. 내가 준 사람이 다주택자라면. 근데 이거를 떠안는 사람은 이 보증금에 대해서 양도세에 있어서는 무주택자여야지 기본세율 적용되니까. 그래서 여기 순수 증여 부분은 주는 사람, 부모 세대를 보셔야 되고, 여기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받는 사람, 떠안는 사람, 수증자. 이거 제가 오늘 한 10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문가분들도 좀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좀 많아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네요. 결국 이렇게 되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매물은 생각보다는 적을 수 있겠죠. 박원감 위원님은 얼마 전에 만나서 차 한잔 했는데 반갑네요. 더. 박원감 위원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다주택자에게는 매도, 증여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세 가지 길이 열린 셈이다. 그렇죠. 역시 부동산을 바라보시는 인사이트가 매도,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아직 그 양도세 중과 유예도 확정된 건 아니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좀 방향성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것 같고, 이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좀 따져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채널 제네시스박과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심도 있는 깊이는 여기 멤버십 특강에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서울 아파트의 매물 건수는 좀 전보다는 늘고 있다고 해요. 종로구가 일주일 새 7%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강북 6.9, 송파 6.3, 마포 5.4, 양천, 강서, 용산, 서초, 강남 순인데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반기가 그동안 억눌렸던 어떤 그 매수 수요라든지 매도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거래가 좀 터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거는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면은 쉽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게, 어제 제가 이제 저희 아들하고 주니어하고 시내도 좀 가고 구경도 좀 하고 했는데 이미 코로나 끝났어요. 그냥 끝났어.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욕망을 그 욕망이라는 게 어떤 나쁜 게 아니라 놀러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남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욕구, 꽃 구경하고 싶어하는 욕구, 맛집 가서 맛집 보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그 중에 또 뭐가 있어요? 나도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욕구, 나도 내 집 마련하고 좋은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고 싶지만 또 그로 인해서 자본소득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그런 욕구를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뭔가 좀 발현되는 부분이 올해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또 재개가 되면서 이거 실수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급전세가 이제 대거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이제 또 전세금 올라가면 또 부담부정하고 또 좋아지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밑에는 한번 분위기 보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병탁 세무사님 의견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가 갭 투자 수요도 줄어든 상태에서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그 시장을 바라보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합시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양도세 중과 유예 아직 시행 안 됐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예측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행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양도세 중과 유예 아직 시행 안 됐다. 그런데 늦어도 5월 10일 넘어서는 좀 될 것 같으니 매도 날짜를 그날로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경우에 다주택자들은 선택지가 있는데 양도세 중과를 피해서 팔 수도 있고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할 수도 있다. 부담부 증여는 무조건 세무사를 찾아가야 된다. 왜? 계산하는 것 자체가 복잡하고 특히 이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증여취득세다. 증여취득세. 취득세가 두 가지로 나눠버려요. 순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인데 이때는 넘겨주는 넘겨주는 증여자, 즉 부모 세대가 다주택자고 공시가 3억 넘으면 12% 적용됩니다. 반대로 양도세 파트, 요 보증금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나오는데 이때는 유상생계이기 때문에 이걸 물려받는 자녀가 다주택자라면 또 8%, 12%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아까 김종필 세무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주택인 성년 자녀가 있는 일부가 부담 증여를 택할 거다. 여기서 무주택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기사에 이 키워드 딱 하나 있는 걸 딱 잡아내서 설명해주는 채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채널 지난 실습학에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고 세금 계산은 우리 세무사님한테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케이스가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제 역량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가지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안 내도 낼 세금을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기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내가 증여하고자 하는 물건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좀 보시고 요 정도 됐으면 적당히 이제 처분하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욕심을 내려두고 좀 저렴한 가격에 또 매수하시는 분들도 좀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좀 내가 계속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자녀한테라도 나중에 물려주고 싶다. 그런 물건이라면 좀 길게 보고 호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후자 쪽에 가까워요. 저는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유세도 많이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내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긴 하네요. 네, 여러분 이제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특히 일교차가 좀 큽니다. 이럴 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특히 서울은 거의 이제 오늘 내일이면 거의 막바지인 것 같아요. 바쁘시겠지만 벚꽃 구경도 한번 하시고요. 뭐 너무 사람 많은데 가시라는 게 아니라 또 집 근처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지금 이 순간도 좀 즐기고 좀 그러세요. 아시겠죠? 네,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